예, 안녕하십니까. 올리패스 대표이사 정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호주에서 환자 대상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너무 이제 우려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 기술 자체가 그 임상 효능이 없지는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비마획성 진통제인 OLP1002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저희가 분석한 측면의 내용을 발표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임상 결과에 대해를 갖고 우리가 향후 어떻게 이거를 임상 개발을 성공시키고 또한 이제 사업화를 성공시키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주님들께서 잘 아시지만은 2006년에 설립된 바이오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세포에 잘 들어가는 인공유전자인 올리패스 PNA를 갖고 다양한 종류의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인 올리패스 PNA 플랫폼, 인공유전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 기업들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우수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을 갖고 세계 제1의 RNA 치료제 신약 개발 기업이 되고자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 모델은 저희가 개발하는 RNA 치료제 신약을 일정 단계까지 개발해서 임상 효능을 확인하고 그 임상 효능 확인한 것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모델이고요. 또 하나의 모델은 저희가 이제 플랫폼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유전자 타겟만 이렇게 바꾸면은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텍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원하는 유전자 타겟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 공동 개발 연구 이러한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 트랙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의 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아나일람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이제 siRNA를 이용해서 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은 한 18조 정도를 상회하고 있고요. 한국 돈으로. 그 다음에 아이오니스라는 회사는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고 나름대로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은 약물들이 다수가 있어서 현재 시총은 63억 불 정도에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업계의 현황이고요. 저희는 2019년 9월에 상장했는데 성장성 특례로 상장했는데 현재 이제 저희 회사 시총에 대해서 주주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경쟁 기업들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모자른 상태고 그리고 기술력이 우수한데 왜 이렇게 모자르냐 뭐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술력 대비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회사들은 대부분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인 인공유전자들이 어떤 기술적 한계는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에서 효능을 확인하고 시판한 것까지 간 약물들이 몇 개 정도는 보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총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RNA 치료제가 임상에서 효능이 입증되면은 기술력 대비 저평가라는 어떤 현재의 상황을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게 될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파이프라인을 요약해 드린 거고요. 저희가 가장 앞선 프로그램은 진통제 분야가 있고요. 진통제 OLP1002가 있고 현재는 영국에서 임상 평가가 종료됐고 일상이 종료됐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호주에서 환자 대상 평가가 실질적으로 다 끝났지만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영국 임상 결과를 요약해 드리면요.
OLP100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안전성은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영국 임상일상에서는 단해 투약의 경우는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그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일단 확인했고, 그 이상은 저희가 투약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은 안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총 5회를 반복 투약했을 경우에는 80 마이크로그램까지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환자 대상 임상 시험을 할 때 최소한 이 정도 용량까지는 투약이 가능하다, 투약 허가 가능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라이센스를 일부 획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서 하는 진행돼 왔던 임상 원비는요, 적은 수의 관절염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진통 효력을 나타내는 임상 용량을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가는 탐색적인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주에서 나온 임상 결과를 봤을 때는 저희가 5마이크로그램하고 10마이크로그램을 5회 반복 투약하는 시험들을 진행해 왔는데, 10마이크로그램 투약 시에는 이제 진통 효능은 강력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통계적인 처리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호주에서 된 거는 10마이크로그램 투약 시까지는 진통 효능 관점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임상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임상 원비상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 테스트의 일환이고요. 그 중에 일부의 환자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시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향후 진행할 임상 시험에서 효능의 임상 투약 용량을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정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호주 임상은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빨리 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뒤따라하는 프로그램은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고, 주로 이제 안구 점안액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안구 주사 형식으로 이제 많이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는데요. 안구라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안구 주사액은 이제 불편하죠. 그래서 공포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안구 점안액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원숭이하고 생쥐에서 수준에서는 안구 점안액을 해도 약물이 안구 안까지 충분히 전달이 돼서 필요한 약효를 나타내고 있다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루게릭병과 같은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집중해서 하는 품목들은 주로 통증이라든지 노인성 황반변성 혹은 당뇨, 고지혈증 같이 거대 시장 품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시장에서 크기 때문에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현재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회사 가치 측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회사 주식 가치, 회사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가치의 변동, 시간별로 이렇게 쭉 변동된 거는 아나일람이라는 이 업계 이제 1위 시총을 갖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별로 쭉 변화를 추적한 건데요. 아나일람이라는 회사라는 건 2002년도에 설립됐고요. 한 10년 동안 회사 이제 가치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플랫폼 기술이지만, RNA 치료제 플랫폼 기술 기업이지만, 아나일람의 플랫폼인 siRNA가 사람에서 이제 임상적으로 효능이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은 회사 가치가 이렇게 크게 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개발하고 있던 이제 파티시란이라는 희귀질환 치료제가 임상 일상에서 일부 효능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데이터들이 나옴으로써
우상향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저희가 개발하는 비마획성 진통제가 임상 효능이 이제 시장에서 확인됐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게 된 시점이 오면은 아마 이런 패턴의 그 회사 그 가치가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장 앞선 프로그램인 비마획성 진통제인 OLP100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좀 생각보다는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OLP1002의 그 약물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OLP1002라는 약물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 느끼지만 이 사람들이 감각 기능은 또 멀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한 수백 명 내외 미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유전자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SCN9A라는 소듐 채널 중에 10개 중에 이제 9A라는 타입의 문제가 있다라서 활성이 없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이 소듐 채널 9A라는 유전자라는 거는 소듐 채널인 나비 1.7형을 이게 발현하는 거죠. 단백질은. 요거는 유전자고 요거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듐 채널 단백질인 나비 1.7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세포막이고 세포막에 이렇게 도나스 모양처럼 이렇게 발현되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뭐를 하느냐면은 세포 밖에 있는 소주면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생기는 거죠. 전류가 생기고 하는 이온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선택적으로 나비 1.7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면은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종류의 소듐 이온 채널이 이제까지 알려진 게 한 10여 종이 있습니다. 10여 종이 대체로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의약품이나 항체의약품으로 요거를 선택적으로 SCN9A 나비 1.7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 개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듐 이온 채널의 유전자들을 쭉 5A도 있고 4A도 있고 2A도 있고 그런데 유전자들을 쭉 유전 정보를 분석하다 보니까 특정 부위에서는 9A만 있고 다른 데랑은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A만 있는 구역을 타겟팅하는 약물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OLP1002라는 약물이고요. 이 약물의 가장 특징은 SCN9A만 작동하기 때문에 진통 효능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갖는 부통 효과를 갖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이 분야의 치료제들이 대부분 SCN5A라는 심장에 발현된 소듐 이온 채널에 작동하면은 심장마비를 유발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전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졌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임상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NA 치료제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합성의약품하고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OLP1002나 혹은 다른 종류의 올리펜스 PNA를 이용한 다른 종류의 RNA 치료제, 유전자 타겟을 하는 RNA 치료제들도 이러한 세포에 처리했을 때 농도를 이렇게 올렸을 때 단백질 억제 효능이 이렇게 처음에는 잘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상당 농도를 올려도 활성이 유지되다가 어느 일정 농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다시 단백질 발현이 억제됐던 게 줄어들면서 활성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거는 OLP1002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방식인 엑손 스키핑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방식의 RNA 치료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유효 활성 농도 구간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은 효과가 나오는 시점은 한 10에 마이너스 18승인 1아토몰 정도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10에 마이너스 18승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어떤 제약 기업도 이 정도 낮은 농도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 봐봤자 요거보다 한 10에 7승배 낮은, 한 1000만 배 낮은 높은 농도에서 효능을 보는 것들이 이제 가장 강력한 효능이라고들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올리페스피엔A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아토몰 정도에서부터 이제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만 배 정도 올릴 때까지는 그 효능이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10만 배 정도 지나면은 그 효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효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많이 단백질 발현이 억제되면은 세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엔 반작용으로 단백질 발현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엑슨 스키핑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OLP102뿐만 아니라 다른 올리페스피엔A 갖고도 쭉 해봐도 하나의 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유효 활성 농도와는 매우 넓지만은 저희가 농도를 어느 정도 높이면은, 더 높이면은 이제 효능이 좀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참고하셔서 제가 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통증이라는 건 뭐냐, 통증이 어떻게 제어되느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 물질이 왜 진통 효능을 어떤 형식으로 농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느냐를 이제 설명드리는데 매우 중요한 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무릎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말초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가 아니면 다 말초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통증 신호가 감지되면은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과정은 뭐냐면, 이게 통증 신호가 신경을 따라서 가서 척추에 들어가서 척추에서부터 다시 뇌까지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데요. 그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거는 뇌가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통증 신호 전달이 안 되면은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은 통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를 다치셔서 반신불수가 되신 분들의 경우는 하반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통증이든 뭐든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증 신호는 생각하신 것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통증 신호가 뇌까지 전달되려면은 중간에 증폭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지만 뇌로 전달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증폭되는 과정을 중간에 차단하면,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척추랑 무릎 사이에서 차단하면은 이 사람은 통증을 못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제 척추 중간에서 통증 신호를 전달을 차단하면은 마찬가지로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통증을 치료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초에서 차단하는 거고, 통증 신호를 전달을, 또 하나는 약물을 척추까지 보내서 척추에서 이제 작동하게 해서 척추에서 통증 신호가 뇌로 못 가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하면 통증은 제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아까 얘기한 소듐 이온 채널의 역할이 뭐냐?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했지만은, 소듐 이온 채널인 나비 1.7, 우리가 타겟팅하는 나비 1.7은 뭐냐면 이 통증 신호의 전달을 하는 데 필요한 증폭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에서 통증을 차단할 수도 있고, 증폭기니까는 증폭기를 끄면은 통증 전달이 안 되죠. 혹은 척추에서 증폭기를 끄면은 또 통증 전달이, 신호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저희가 타겟팅하는 OLP1002로 타겟팅하는 나비 1.7이라는 소듐 이온 채널은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증폭기이고, 그것을 말초에서 차단하면 말초 통증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혹은 중추에서 차단해도 통증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제 좀 더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OLP1001을 개발하기 위해서 쥐에서 이제 쥐의 다양한 통증 모델에 대해서 이제 진통 효능 평가를 해왔습니다. 어차피 통증이란 거는 세포가
한다기보다는 그 동물이 느끼는 거니까, 동물이나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이 통증 실험은 주로 쥐를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쥐에 대해서 그 OAP1002가 타겟팅하는 소주미온 채널 1.7, 나비 1.7의 경우는 말초에서는 이제 그 발현량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사람의 경우는. 근데 쥐에서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매우 높은데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거의 말초에서는 발현량이 높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중추, 척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추에서는 사람이나 설치류나 충분한 양의 나비 1.7 소듐 이온 채널이 발현돼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설치류에서 한 대부분의 그 통증 시험들은 그 대부분이 진통 효능이 나오는 것들이 말초보다는 중추에서의 그 나비 1.7 발현을 억제를 통해서 효능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OLP1002에서 동물 시험에서 투약량에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중추에서 나비 1.7 발현을 억제를 통해서 효능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전자 가위를 척추에 주사해서 나비 1.7의 유전자 가위를 척추에 주입해서 한 실험들이 있는데 쥐에 거기서도 이제 진통 효능이 잘 나오는 거로 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척추에서 나비 1.7 발현 억제하는 것이 쥐에서도 매우 중요한 통증 억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쥐에서 실험한 용량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판단할 때 사람의 경우는 10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반복 투약했을 때는 척추에서 나비 1.7 발현을 충분히 하기 시작하지 않은 농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호주 임상 시험에서 10마이크로그램 반복 투약하는 용량을 선택해서 이제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실험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쥐가 말초에서 나비 1.7 발현이 높지 않더라도 억지로 저희가 그 나비 1.7 발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로 들어가는 신경을 이렇게 꽉 묶으면은 그 말초에서 이제 나비 1.7 발현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런 데서 나온 통증 실험에서 실험을 쭉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 그 투약량에서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낮은 양을 투약할 경우에는 말초에 선택적으로 나비 1.7 발현을 억제해서 진통 효능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얻은 결과들과 세포 실험에서 얻은 결과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임상 그 효능 관점에서 임상은 이제 세포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투약하는 거죠. 사람에 투약할 경우 처음에 말초에서는 아까 그 세포에서 마찬가지로 일정한 용량까지는 진통 효능이 증가하다가 말초에 국한되어 진행하다가 어떤 특정 범위가 넘어가면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말초 세포에서 필요 이상으로 약물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단백질 발현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감소하다가 척추에 약물을 보내려면 말초에 쓰는 양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물이 너무 쉽게 뇌나 중추신경계에 들어가면 온갖 그 이상한 부작용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 뇌나 척추라는 거는 외부의 물질이 잘 못 들어오게 방어막이 잘 쳐져 있기 때문에 척추까지 약물을 보내려면 상당히 올리페스 PNA조차도 과량을 투약해야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척추의 그 투약량을 좀 더 늘려서 척추에 충분히 보내면은 여기 나타난 것 같이 효능이 아까 이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진통 효능이 유전자 SCN9의 유전자가 불활성화돼서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그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으로 변모되지 않겠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약량을 늘리게 되면은. 그래서 호주에서 임상시험을 두 가지 용량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는 10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1g에 100만 분의 10이죠. 그러니까 커피 숟갈로 한 스푼이 1g 정도라고 일반적으로들 생각하는데 그거에 10만 분의 1이 용량이고요. 이건 100만 분의 5 용량은 5마이크로그램이죠. 그거를 5회 투약했을 때는 아마 이 투약량이 그 효능 관점에서는 이 정도 위치에 있지 않나. 그 다음에
5마이크로그램은 이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향후 이제 그 진통 효능을 늘리기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용량을 과감히 낮춰서 말초만 타겟팅하는 법이 있고, 혹은 용량을 아주 높여서 척추 타겟팅에 집중하는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 이상에서 이제 세밀하게 예비 검색을 해서 가야 할 방향을 정하긴 하겠는데요. 가장 손쉽게 진통 효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는 용량보다 한 두어 배 정도 더 올리면은 이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어떤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임상 일상과 호주 환자 대상 임상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 일상은 그 OLP1001을 피하 주사하는 거죠. 환부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우리 몸 신체부 어디에 그 피하 주사를 하면은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는 방식이 이제 투약 방식인데요. 피하 주사를 하는 이제 를 통해서 건강한 피험자들이 약물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러한 종류의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임상 일상은 건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효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일상을 약효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어느 임상 시험도 건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한 후에 환자들의 투약을 허용하지 그냥 그 환자들의 직접 투약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은 건강한 피험자들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시험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계열의 약물이 심장마비를 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심장박동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느냐를 정밀하게 평가하면 이제 심장마비 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사전에 검색할 수 있죠. 그래서 영국 임상의 주요 목적은 정밀한 심장 박동 이상을 유발하지 않느냐 유무에 대해서 정밀하게 평가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임상 주요 평가를 116명의 이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실제로는 그 임상 일상치고는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저희가 신물질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그 임상 허가를 내주는 규제 당국이나 임상 기관이 모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관계로 임상 시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용량에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약물로 결론이 지어졌고요. 특히 심장 박동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소듐 이온 채널을 타겟팅해서 만드는 진통제들과는 달리 매우 심장 안전성이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약 용량은 제일 낮은 용량이 이제 0.03 마이크로그램이고요. 단해 투약 시 제일 높은 용량이 16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0.03 마이크로그램이 출발 용량이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들을 하면서 말초에서만 작용하는 용량이 이 정도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출발점이 됐고요. 반복 투약은 80 마이크로그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임상 일상의 결론은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 평가할 시 우리가 최대 투약 가능한 용량이 단해 160 마이크로그램, 반복 투약 8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시험에서는 요거보다는 살짝 적은 용량까지 허용을 환자에 할 경우 허용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투약 가능 용량은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 임상 진통 효력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만성 퇴행성 관절염 통증 환자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위약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투약군이 있죠. 각 분당 한 1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진행됐고요. 위약군은 그야말로 맹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인데 주사액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약군은 주사액 중에 이렇게 약물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평가 방법은 이제 기존의 만성관절염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약을 일단 관절염 치료제 복용을 중지시키고요. 일주일 전부터. 그러면 통증이 이렇게 올라오죠. 한 그 약물 투약 직전까지 한 일주일간 이렇게 통증이 유발시키고 난 다음에 투약을 이제 시작하고 6주간 이제 여기서 2주 동안 투약하죠. 그리고 총 6주간 했으니까 투약이 마지막 투약이 되고 4주간 추가 통증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되고요. 통증 평가는 바스라는 거는 뭐냐면 환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통증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아주 아프냐 그러면 10이고요. 전혀 없다 그러면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으면은 뭐 5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어차피 통증이라는 게 환자가 본인 자신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고, 단지 이제 환자들이 통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통증이 얼마에 해당됩니다. 얼마에 해당됩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통증을 이제 물어보는 방식이고, 요것이 너무 환자의 주관에 너무 좌우된다고 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 워맥이라는 이제 측정 방식인데, 워맥은 뭐냐면 통증을 물어봐서 평가하는 것 플러스 통증이 있으면 생활에 영향이 있잖아요. 계단을 오를 때나 혹은 또 앉았다가 일어날 때나 뭐 걸을 때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생활에 연계돼서 통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항목별로 물어봐서 종합하는 것이 워맥이라는 방법이고요. 워맥은 생각보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잘 입증돼 있고 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워맥 스코어링을 환자 자신도 요거는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지만은 요거는 오래 걸리니까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통증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임상시험의 부차적 목적은 저희가 이제 임상 1상에서 호주 1비상에서 만약에 효능이 100%다 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이 실험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 진행할 임상에 대해서 임상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될 건가를 사전에 이렇게 쭉 탐색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할 임상 이상의 효력 실험 진행 시 임상 투약량에 대한 예비 검색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통제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통증을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니를 뽑습니다. 사랑니를 이제 필요 없으니까 뽑는 사람들이 많아서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뽑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물을 투약해서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평가하고 거기서 투약량의 범위를 이제 임상 투약량을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진통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방식에서는 이제 한 최소한 100명이나 한 200명을 사랑니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험이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임상 1비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임상 2A의 하나의 예비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소규모 임상을 일단 했던 이유는 그 방식보다는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러한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에서 나온 이제 환자들이 통증이 얼마큼 되느냐를 물어봤을 때 이제 나온 결과인데요. 실제로 투약군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마이크로그램 투약군, 10마이크로그램 투약군이 있는데 5마이크로그램 투약군은 효력이 좀 떨어졌다고 전반적으로 통증 수치가 나왔고요. 10마이크로그램은 시판되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인 셀레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수준의 약간 좋거나 비슷한 수준의 이제 진통 효력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투약군만 비교했을 때는 일단은 진통 효능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요. 향후 이제 여기서 10마이크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동물 시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척추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농도라고 판단했고, 향후 이제 임상 2상 시험에서는 투약량을 좀 10마이크로보다 올리면은 진통 효능은 더욱 강하게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지한 바와 같이 위약군의 경우 무통 환자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위약군이 너무 위약이 아니게 강하게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경우는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약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 임상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약물 투약이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SOP라고 그러죠. 임상 프로토콜을 잘 준비해서 이런 위약군의 이상 증상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워맥 평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환자가 대답하는 바스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방식의 통증 평가라고 했는데요. 워맥을 했을 때 투약이 여기서 이제 진통 요령이 요 정도 됐었는데 5마이크로그램은 요 정도 한 20 몇 프로 정도 감소하는 걸로 마지막 투약했을 때 20 몇 프로 감소하는 정도의 진통 효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마이크로그램은 여기서 한 40% 정도 감소하는 거 정도의 진통 효능이 나왔습니다. 투약을 반복함에 따라. 위약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효과가 이제 그렇게 세지 않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세진 환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약효가 굉장히 튀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위약군은 타당성이 이 경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우리가 판단하면은 요 통증 10마이크로그램 통증 수치만 놓고 볼 때는 40% 감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진통제로 시판되고 있는 것들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수준으로 충분한 효력은 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정도 효능을 갖고 있는 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만족스럽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는 임상 효능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게도 투약 직전에 이제 통증하고 사이로 통증, 투약 사이로 뭐 이렇게 쭉 보다면 사이로부터 통계적으로 이 투약 직전의 통증보다 훨씬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의성이 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진통 효능은 있지 않느냐. 대신 위약이 문제가 있어서 위약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약물 자체는 진통 효능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마이크로그램의 임상 효능은 대체적으로 관절염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는 한 1년에 한 30억 불까지 팔았을 거예요. 이게 그거 정도의 효능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업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워맥 스코어로 40% 정도보다는 한 60% 이상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떨어지는 약물을 찾아야겠다. 약물이 아니라 투약량을 찾아야겠다는 것이 이제 임상 이상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 임상 결과를 종합하지만 충분히 설명드렸지만은 10마이크로그램이 이제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랑 비슷한 수준의 효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효능은 워맥 스코어가 60% 이상이 감소되기를 희망하는데 실제로 워맥 스코어가 이 정도 감소되는 진통제는 현재까지 시판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챌린지가 있는 효능이고요.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향하는 통증 자체가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복제하는 거라고 라고 생각할 때 뭐 60% 달성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마 용량을 두어 배 정도 10마이크론보다 두어 배 정도 올리면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의 관점에서는 이제 신약 임상은 어떻게 보면은 약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시험하기 전에는 예측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만은 이번 경우에서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신약의 효능과 이제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고요. 결국 시판을 받을 때 임상 시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특정 약물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충분히 이렇게 검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임상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소규모 탐색 시험이었지만 호주 임상 시험이
임상 용량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나왔다. 향후 임상 이상을 진행할 용량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호주 임상에 200만 불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그 200만 불 투자한 것 치고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리페스 OLP105이라는 거는 올리페스 PNA를 이용한 RNA 치료제의 하나인데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OLP102가 임상에서 효능이 있는 기술이다 하면은 다른 치료제들도 올리페스 PN을 이용한 다른 치료제들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 효능의 강력한 트렌드가 확인된 것은 올리페스 PNA 플랫폼 기술 수출에 큰 청신호가 켜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 계획에 대해서 비말성 진통제 이제 환자 대상 임상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확보됐습니다. 호주 임상 원비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그 굉장히 귀중한 정보들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호주에서 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목표는 웜엑 스코어 기준으로 60% 이상 감소시키는 게 목표고 그런 60% 이상을 감소시키는 이제 투약량을 결정하는 게 임상 이상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이상 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라고들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되도록이면은 조기에 임상 효능이 요 정도 수준의 임상 효능이 있다 없다를 빨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프로토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경 정도에는 이제 호주 당국에 임상 허가 신청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10월경에는 그 임상 허가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한 연말까지는 대체로 예비적인 임상 결과는 일단은 우리가 예비 시험 비슷한 임상 결과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웬만한 결과들이 다 정리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임상 시험도 추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래 저희가 개발하는 소듐 이온 채널 억제제는 주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관절염 통증 치료제보다는 신경이 손상되는 환자들의 통증을 이제 제어하는 이러한 용도로들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성은 신경 손상성 통증 환자에서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신경 손상성 통증 환자들이 어떤 때는 통증이 있다 없다 뭐 이러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되겠습니다. 이 효능 평가에.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 숫자가 많이 필요한 어떤 특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타겟으로 해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저희가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 소듐 이온 채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스티브 왁스만 교수님이 저희 회사의 기술자문위원회 의장으로 계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임상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신경 손상 통증을 임상을 하자 이렇게 권고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자문회에서 추천되고 있는 말초 손상성 신경 손상성 통증은 항암 치료를 하면 이제 신경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잖아요.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서, 말초신경이 손상돼서 아픈데,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평가를 하면 어떻냐, 권고가 이런 방으로 정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임상 이상은 아마, 항암 치료에 따른 신경 손상성 통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절반 정도의 통증을 느꼈던 환자의 절반 정도가 항암 치료가 끝나도 통증을 계속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약효가 있다 없다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1년이나 뭐 몇 개월이나 이렇게 약물을 투약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투약해서 약효가 있다 없다를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때문에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이런 쪽에 임상에 집중하라라는 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임상 계획이 저희가 이제 직접 임상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이러한 계획들이 잘 수립돼야지 기술 수출할 때 상대방들이 중간에 사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진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파트너링을 할 때 기술 수출할 때 상대방들한테 이런 어떤 솔리드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시장의 그 주주분들께서 시장에 계신 주주분들께서 임상효능이 입증이 안 됐으니까 그 맹물 위약 효과 때문에 입증이 안 됐으니까는 기술주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 수출 관련된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은 OLP100 비마익성 진통제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효능 자체가 10마이크롬에서 강력하게 나온 트렌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소규모 시험치고는 강력한 트렌드가 확인된 것은 큰 수확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에서 과연 효능이 있어? 혹은 또 사람에서 과연 안전해? 이런 것들이 의문점이었지만은 호주 임상 결과를 통해서 사람에서 효능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영국 임상을 통해서 매우 안전한 것 같다. 이런 공감대가 쓸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는 그 전 단계보다는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호주 임상에서 그 위약군 그런 이슈가 없어서 통계 주기성이 확 떠졌으면은 많이 주주분님들께서 이제 기대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갑자기 그냥 통제불능에 이제 발전을 하겠지만요. 그렇게까지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OLP100이 기술 수출 관련해서 다수의 기업들과 협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를 잘 설명해서 저희가 조기에 기술 수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 생각하실 때 이제 아까 위약 효과에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진통제 시험치고는 굉장히 작은 시험입니다. 호주 임상이. 보통 이제 이런 관절염 통증 환자 대상으로 할 때는 분당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는 가져야지 되는데 저희는 10명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소규모고 그런 데서 위약군에 문제 생기는 게 자주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개의하지 않고 위약군은 일단은 비교를 안 하고 투약군만 봤을 때 이제 일단은 고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올리페스 P&A 플랫폼 신약 공동 개발 연구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효능의 트렌드가 확인된 것은 팩트니까 플랫폼 기술 수출에는 이제 청신호다. 그래서 현재 여러 기업들하고 실제로는 이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인이 어느 시점에 좀 해야 되는데 조기에 됐으면 좋은데 이제 협의 과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로 지금 현재 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거는 식이질환 치료제 개발이고요. RNA 치료제가 대부분 식이질환 치료제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이제 식이질환 치료제로 우선적으로 협업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추신경계 분야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랑 공통분모가 희귀질환 공통분모가 우리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앞에 좀 살펴보면요. 파이프라인에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타겟이 이제 협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타겟들도 갖고 올 수 있고요. 대체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약 공동 연구 개발의 협업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뢰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호주 임상 결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찬찬히 생각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를 좀 더 믿어주시고 믿어주시면 이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